안녕하세요. 장현정입니다. 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이 과연 뭔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즉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죠. 오늘 제가 비극의 세계와 반항의 정신,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사철,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문학과 역사와 철학의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여러 가지 뭐 양상에 대한 질문, 또 탐구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갑자기 인문학이 그러면 중요해졌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이제 근대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왔죠. 본격적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전에는 오랫동안 신을 중심으로 한 시대를 살아왔고, 신의 어떤 힘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힘, 인간의 생각하는 힘에 또 의지해서 살았던 시기가 좀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사태를 겪고 있는 것처럼 생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좀 오만했고, 또 그런 한계들을 지금 또 우리가 여실히 실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강의를 그런 것과 좀 연관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되게 크죠. 뭐 역사, 막 철학, 이러니까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과학에서 프랙탈 이론이 있는 것처럼 사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그 부분이 전체가 반복된다 뭐 이런 얘기처럼요. 한 사상가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작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갑자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직후에 출간된 오래된 소설이 다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됐죠. 바로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의 패스트라는 소설이 아주 오랜 세월을 거슬러서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또 작년에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교보문고가 선정한 올해의 아이콘도 알베르 까뮈였어요. 여러분 아마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까뮈 이름은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뭐 이방인 같은 아주 유명한 소설도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 까뮈가 한 100년 이렇게 이제 건너서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 좀 어떤 자극을 주는 걸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중세에 아주 오랫동안 인간들은 왜 존재했냐면 신이 만들었으니까 존재한 거죠. 왜 존재하지?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죠, 사실은. 고대의 자연과학, 뭐 그러니까 자연철학, 우주의 본질이 뭘까? 만물의 본질은 물이다. 뭐 만물의 본질은 불이다.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만물의 본질은 숫자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 중간에 중세 천년은 사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신이 알아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은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가을이 되면 왜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지?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이 알아서 다 맞춤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피조물인 인간 따위가 사실 그런 걸 궁금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고 좀 위험한, 불온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한 체제가 진행되기도 했죠. 고인물처럼.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호기심,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터져나가는 시기가 다가왔고, 그것을 우리가 이른바 근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근대라고 하는 말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나는 신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죠.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이 말로 근대를 열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했어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인간은 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이런 질문하면은 이제 정말 왕따 당하죠. 약간 너 많이 취했다, 집에 가라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회피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다 나름의 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노동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니체 같은 사람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망치로 대변이 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냥 섹스하려고 존재하는 거죠. 인간은 고상한 얘기하고 뭐 아주 우아하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리비도라고 하는 뭐 반드시 성욕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헤겔 같은 사람은 인간은 인정받으려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각 사상가들이 자기 나름의 답을 내놓아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인문학은 답이 그렇게 중요한 학문이 아닙니다. 과학은 일을 할 때는 과학의 논리가 필요하죠. 숫자 하나가 틀리면 사람이 죽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을 포함한 삶 전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친구랑 이야기를 나눌 때, 여행을 할 때 사실 언어로 표현되거나 숫자로 표현되는 것은 사실 부질없죠. 거기에서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왜 존재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태도, 또 감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궁금해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 이런 게 이제 인문학의 어떤 본질에 가까운 것이고, 인간이 왜 존재하지에 대한 대답은 뭐 나름대로 각자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흔히 우리가 부조리의 작가, 반항의 작가, 또 저항의 작가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이제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모순 덩어리죠. 네, 음과 양이 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이거 같았는데 또 내일 아침에는 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떨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0,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다음 생에는 한국 사회에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다음 생에는 보자, 아빠는 뭐 이 사람이 좋겠네, 엄마는 이 사람이 좋겠네, 이렇게 골라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로는 인간은 피투성의 존재,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비극적인 정조를 가지고 있죠, 이 세계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나는 뭐 그냥 인양저냥 살다가 그냥 죽을래,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내 의지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어. 또 나를 끌고 가려는 이 세상에 나는 끝끝내 저항할 거야, 반항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까미는 시시각각 반항하는 쪽을 택한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세계관이 있었고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노동자였고 또 어머니는 장애인이기도 했고 글을 못 읽었고 주로 할머니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축구 선수가 되려고 했는데 폐결핵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유년기와 소년기는 청소년기까지는 뭐 되는 게 없는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 그르니에라고 하는 그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고 이후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면서 일약 스타가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PPT에 있는데 작품 이름들을 보면 전부 다 뭔가 약간 모순된 것들을 붙여놨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까미의 가장 유명한 소설인데 주인공 이름이 메르소입니다. 메르는 바다, 그 다음에 태양, 바다와 태양을 각각 뜻하는 프랑스 단어를 붙여서 메르소라고 이름을 지었죠. 또 안과 겉이라는 작품도 첫 작품입니다. 반항하는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까미는 기본적으로 하나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 모순된 세계에 대해서 그걸 총체적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작가고, 그 속에서 이 미약한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살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아주 안타깝게도 47살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연표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너무 오만하다라고 자주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세계, 특히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계라는 말 자체가 세가 시간이고 개가 공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까미가 태어난 이 알제의 이 도시를 보십시오. 지중해에 면하고 있는 포카리 스웨이트 같은 게 막 생각나는,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스 문명은 지중해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집트 같은 사막이 아니라 뭐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푸른 바다도 있고 열매들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을 나타내는, 아주 한마디로 나타내는 유명한 말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신하고도 한판 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세계관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아, 이 세상은 너무 잔인해. 사막에다가 우리를 던져놓고 신 너무해. 아, 근데 신이 그럴 리가 없어. 아, 맞아. 잘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죽고 나서 진짜 삶으로 가겠지. 이런 세계관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거는 이집트, 그리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주변에서. 지금의 이 삶을 긍정하고 하루하루를 아주 꼭꼭 씹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굉장히 큰 이상의 그냥 이념이 됐든 종교가 됐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죠. 까미는 보시다시피 지중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고 장렬하는 어떤 정오의 태양 아래서 뛰어놀고 축구를 하고 이런 어떤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삶의 건강성, 긍정성 이런 게 있는 사상가다, 이렇게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겼죠, 배우처럼. 패스트라는 소설의 초판본 표지입니다. 이 패스트라는 소설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팔렸다라고도 하니까 작년 올해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주제는 뭐냐면, 인간은 재난을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까미는 첫 번째 부조리의 작가라고 불립니다. 이 세계의 정체는 부조리다. 부조리라는 말은 뭐가 아기가 안 맞다라는 거죠. 1 더하기 1은 딱 2고 방정식이나 함수를 풀면 답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조리한 세계의 정체를 밝혀낸 것이 까미의 초창기 작업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는 그럼 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나름의 답으로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답을 찾아냅니다. 인간은 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반항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몰두했던 것은 결국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도 뭐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어디 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해졌는데, 사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정의해보라 그러면 이것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인문학의 출발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를 다시 성찰하는 것이거든요. 평화, 뭐 사랑, 좋은 말들을 많이 쓰는데, 자유, 정의해보라 그러면 아무도 정의할 수 없는. 자, 그래서 까미는 마지막에는 결국 인간이 연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고로 그만 당시에 쓰던 이제 소설을 못 끝내고 죽었는데요. 시지프 신화라고 그 까미가 쓴 되게 유명한 글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두꺼운 글이 아닙니다. 한 10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시지프 신화 아시죠? 신한테 아주 큰 잘못을 해서 신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벌을 줄지 고민을 합니다. 인간한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벌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벌이 가장 잔인한 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들이 고민을 해요. 회의를 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약 없음입니다. 기약 없음. 인간은
아주 작은 고통이라도, 아니, 인간은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도 이게 언제 끝날 거다라는 게 좀 눈에 보이거나 작은 희망이 있으면 버팁니다. 굉장히 강한 존재죠. 그런데 반대로 아주 사소한 고통이라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기약 없음 앞에서는 가뭇없이 무너지기도 해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죠. 시지프에게 내린 벌은 이렇게 기약 없이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벌을 내리죠. 바위를 산 정상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바위를 다 올리면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걸 기약 없이 반복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지프 신화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지프는 가장 비극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까미는 수천 년 동안 가장 비극적인 존재였던 이 시지프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99.99999% 이 시지프는 불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큰 힘든 노동을, 똑같은 반복 노동을,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0.00001%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지프 신화 마지막 문단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그 이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들은 신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든 왕으로 태어나든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 일들을 했잖아요. 직업 소명설, 뭐 왕권 신수설 이런 것처럼. 그런데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이 한 문장이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까미는 수천 년 동안 비극적인 존재라고만 우리가 생각했던 시지프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는 이 돌의 부스러기 하나하나, 어둠 가득한 이 산의 광물적 광채 하나하나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산정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속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은 의외로 귀양을 가거나 유배를 가거나 감옥에서 탄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얼마 전에 유행했던 자사노보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귀양을 가서, 흔히 우리가 귀양을 가고 유배를 가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 주어진 조건 속에서 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희망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혹은 자영업자들 특히 되게 힘들 텐데, 그렇다고 다 죽는 건 아니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자식 때문이든 혹은 그 무엇 때문이든 간에 우리는 기어코 우리 의지로 태어난 세계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만든 조건도 아니지만, 그 한정된 조건, 주어진 조건 안에서 또 뭔가 하나의 의미를 찾아내고 또 뭔가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힘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장이 까미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거죠. 부조리한 세계에 반항하는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페스트라는 소설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는요, 여러분 인문학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시간이 많지 않으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50년 정도의 사상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1960년대.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들이 어마어마한 반성을 하게 돼요. 인류가. 그러면서 수백 년, 300~400년 이렇게 지속되어 온 근대성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60년대가 되면 히피도 출현하고 또 페미니즘 같은 것도 출현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핫한 공간은 이 오랑이라는 도시인데요. 그리고 이 소설의 첫 부분은 오랑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막 묘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의 시민들의 일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그리고 이제 2부부터 본격적으로 패스트가 퍼지는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놀랐던 것은 패스트라는 소설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쓰여졌던 소설인데 1947년이니까요. 그런데 2부에 패스트가 퍼지기 시작한 날이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예전에 읽었다가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막 유행하길래 뭐 강의 요청도 많이 받고 그래서 다시 읽는데,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 아주 건조하게 살아가는 거죠. 다들 돈 때문에 결혼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냥 다들 출퇴근하고 그냥 이렇게 삽니다. 사는데 쭉 읽다 보니까 와, 어쩜 이렇게 지금의 우리랑 똑같냐 이러면서 읽었는데, 읽다 보고 1부가 딱 끝나고 2부가 이제 시작하는데 첫 문장이 4월 16일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뭔가 쫙 이렇게. 자, 이런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맨 먼저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도 목격하고 있죠. 차별, 혐오, 폭력, 가짜뉴스, 뭐 이런 것들, 미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게 되면서 사회적 맷집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파괴되죠. 지금도 보십시오. 뭐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우리가 다들 고생하고 있지만 가진 게 좀 있고 버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잘 무너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런 위기를 틈타서 더 많은 부를 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장 하루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은 식당에 뭐 손님 안 들어오고 이러면 다 폐업해야 되고 이런 건데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학이나 실제로 이 패스트는 소설이잖아요. 허구의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진짜 세계보다 더 진짜의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불안하고 뭔가 그 투사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분석학 용어인데 투사, 던진다 이런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나 대신에 누군가한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투사시켜버려요. 예를 들자면 이 식물에다가 나를 투사해 놓으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이 식물을 괴롭히는 건 못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거고 죽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뭔가 가치 있는, 주로 카리스마 있는 존재라든지 뭐 이단 종교 이런 거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 교주나 이런 것들. 정치인들한테도 많이 봐요. 너무나 과잉으로 정도 이상으로 막 정치인들, 연예인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누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는 참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라도 하면 막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재난의 세상에서 그러면 누가 세상을 지탱하는가? 패스트에서는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스트라는 소설에서 처음에 패스트가 막 퍼지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사람들의 막 어떤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 같으면 아마 방역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쵸? 전쟁 아닙니까 사실. 옛날 같으면은 한국 전쟁 때도 보면 군인들은 싸우고 있지만 또 일상생활을 누리면서 뭐 전쟁인지도 모르고 3년을 지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양상만 조금 다르지 이 코로나 2년도 전쟁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있고, 그런데 이걸 막아내려고 최일선에서 누군가는 고생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든 아니든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한다라는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조리의 시기를 넘어서 이제 반항의 시기로 넘어옵니다. 까미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철학책을 읽거나 문학책을 읽을 때는 약간 그 저자하고 대화한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대단한 책이라고 해도 내가 읽을 때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좋은 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까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인간의 선택은 셋 중 하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조리한 세계에 목적 없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던져진 존재로서의 우리는 자, 딱 어느 날 태어났어요. 자의식이 생겼어.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살하거나, 내가 태어난 게 아니니까 내 의지대로,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반항하거나.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듭니까? 어떤 쪽에 가까우세요? 아마 저는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까미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순진한 태도인 거죠. 첫 번째, 자살은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우리의 의식을 삭제해버리니까. 그건 패배다. 이 부조리한 세계. 희망. 이것도 역시 진짜 현실을 못 보게 하죠. 언젠간 나아질 거야. 기도하고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그게 진짜 현실입니까? 순진하다. 반항만이 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항을 까미가 반항이 인간의 길이라 그랬어?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오늘부터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상사한테 반항할 거야. 이러시면 그렇게 오독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반항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된 조건, 주어진 조건 안에서 기어코 의미와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인간의 힘을 이야기해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시지프 신화처럼 무한 반복되는 힘든 노동을 하더라도, 혹은 정말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기약 없는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기어코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고 삶의 이유를 찾아내고 이걸 반항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막 이렇게 반항 이런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쓰지 않았겠죠. 아까 제가 시지프 신화의 마지막 문단을 소개해 드렸는데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가치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정해준 좋은 대학에 가고 연봉이 높고 큰 아파트에 사고 외제차 타고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런 걸 싹 삭제시키고 오직 자기만의 어떤 삶의 이유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은 하나의 고백이다. 이 삶을 감당할 길이 없음을, 일종의 패배에 대한 고백이죠. 또 초월적인 진리나 찾아 헤매는 종교나 희망도 사실 까미가 볼 때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한 당대에 독특한 세계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세에 태어났다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유교, 가부장 이런 거에 영향을 당연히 받으면서 살았겠죠. 중세에 태어났다면 그 시대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세계감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당대의 사람들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세계감. 그것을 많은 사상가들은 현대인의 세계감을 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멜랑콜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일정 정도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우울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 개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이어져 있는 존재잖아요.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요, 개인을.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은 in, divide. 쪼개다 앞에 in, 부정적도를 붙여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디바이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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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이 마지막으로 남은 파편 하나, 이걸 개인,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인간의 최초의 어떤 존재 양식은 복수거든요. 단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이 우주에서 인간으로서 딱 존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단수였습니까? 복수였습니까? 복수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랑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복수였던 인간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분리불안이라는 걸 겪게 되죠. 단수가 돼요. 혼자. 그렇지만 원래 복수였던 원형의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단수가 된 인간도 사회적 존재로서 계속해서 연대하고 이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사랑도 하려고 하고요. 반려자를 만나려고도 하고요. 친구도 만나고요. 혼자 못하니까 팀을 이뤄서 뭔가 스포츠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죠? 근데 이 연대를 다 깨버린 거예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옛날부터 당연하게 있던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 양식은 근대에 출현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진짜 불과 얼마 전에 출현한 아주 독특한 이상한 존재 양식이란 말입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 양식 때문에 현대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울한 겁니다. 이 우울한 시대, 개인의 시대에서도 인간은 얼마나 어디까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반항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걸 보다 보면 약간 니체 생각도 좀 나요. 니체 같은 철학자도 인간은 세 가지의 어떤 양식, 존재 양식을 갖게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낙타로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힘든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죠. 어릴 때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좋은 대학 가라 그러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고, 뭐 판사 검사 되라 그러고,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나 무겁게. 아이들도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막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그렇게 살아요. 어른이 돼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낙타처럼 사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자기가 못 정하는데 그냥 살아요. 근데 그 낙타라고 하는 존재의 양식에서 뭔가 탁 깨닫고 한번 의식한 사람은 사자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분노하고 포효하고 막 끓고 핥히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인간의 가장 완성된 존재 양식, 완성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걸 어린아이의 단계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가지고 노는 굉장히 자유로운. 근데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그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 니체가 얘기한 사자 단계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자 단계는 제일 밑에 제가 여기 PPT에도 적어놨지만, 까미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돼요, 오늘 강의에서. 근데 까미라는 사람이 이 세계를 기본적으로 부조리하게 파악했고, 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은 반항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 반항은 원한하고 달라요. 네, 여기까지 하나 이해하시면 오늘 1시간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좀 남는 게 있을 텐데, 이 세상을 부조리한 세계로 파악한 철학자, 예술가,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어떤 태도로 반항을 고른 작가. 그런데 반항은 원한하고 원한은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역시 되게 중요한 철학 개념이기도 한데요. 르상티망은, 원한은 아무것도 나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 원한에 가까워요. 대상이 있죠.
북한이 싫어. 남자들이 싫어. 뭐가 싫어? 지역 감정. 이거 다 원한입니다. 원한. 원한을 갖는 인간은 까미가 볼 때 반항하는 인간과 상극이에요. 원한을 갖는 인간이 되면 우리는 안 될 것 같고요. 반항하는 인간은 대상이 없어요. 오직 이 세계와 자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세계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의 어떤 길을 기어코 만들어내려고 하는 약간 그런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개념에 저는 가깝다라고 봐요. 니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반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제가 아까 40분 정도 시작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학자 김진석 교수님의 개념인데요. 포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초월하려고 했죠.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박에 어디론가 확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로또 같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인생이 확 바뀌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길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뭐 심심찮게 보셨겠지만 갑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좀 오히려 비극적인 결말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길은 초월보다 포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월할 때 포자는 배예요. 배. 포복할 때 포. 배로 이렇게 기어가는 뱀처럼 자기 몸으로 쓸리면서 조금씩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 멈춰있지 않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오늘 하루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바라보는 풍경들, 이런 것들을 꼭꼭 씹어 먹고 이렇게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쌓이면 우리가 포복하듯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포복해서 어떻게 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저기로 가야지 해서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돌아보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고 자기가 어떤 길을 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포월이라고 해요. 좋은 삶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두서없이, 사실 수강생들이 앞에 계시면 표정도 보고 또 질문도 받고 이러다 보면 뭐 재밌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할 텐데,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제가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를 좀 하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까미가 얘기하는 그 부조리한 세계에서 반항하는 인간, 그것을 저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에게 제가 한 10년 전에 썼던 소년의 철학이란 책, 그걸 가지고 뭐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좀 오래됐기도 했고 또 너무 큰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까미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통하는 어떤 세계관은 비슷합니다. 제가 그 소년의 철학이라는 책의 앞에 서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스스로 기어가게 놔도 자신의 복부로, 자신의 온몸으로 상처 입고 피 흘리며 뒹굴고 쓸리면서 조금씩 나아가도록 내버려 둬라. 그게 거북이가 바라는 삶일지도 모른다. 단박에 어디론가 훌쩍 뛰어넘어가려는 건 우리 인간들 뿐이다. 이게 제가 소년의 철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앞에 프롤로그처럼 소개하고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공은 사회학이고 또 학생들한테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회의 흐름을 아는 것도 우리가 뭔가 정치를 하거나 큰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사회의 흐름을 알아야만 내 삶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학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외면하고 싶어 하는데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약이잖아요. 그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세계 속에서 자기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시류에 휩쓸려서 살기보다는 허벅지에 힘을 단단히 주고 딱 중심을 잡고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근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물론 본인은 또 실존주의 아니라고도 했지만,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 또 사회, 이 세계를 보면서 나름대로 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재난과 맞닥뜨릴 겁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은 진행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주어진 조건 안에서 기어코 다시 뭔가 의미를 찾아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역꾸역 나아가는 그런 인간의 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길 기대하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아까 패스트라는 소설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리 말고 실제로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또 한번 뵙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